저녁 밥상 앞에서 조은영의 입에서 떨어진 말은 온 가족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혼했어요. 그 사람은 벌써 비행기를 탔고요. 강연자의 손에서 숟가락이 툭 떨어졌습니다. 조성주는 어린 손녀를 향해 황급히 눈짓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강연자는 끝내 참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애를 두고 갔다고? 7살짜리를 두고 비행기를 타? 조은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도대체 천지선은 어디로 떠난 것일까요? 빚 때문에 도망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구도 모르는 다른 길로 들어선 것일까요? 그날 밤 조 씨 집안의 평온은 소리 없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밥상 위에는 김이 오르는 국과 갓 지은 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두런두런 이야기가 오갔을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조빛나가 작은 숟가락을 들고 제 아빠를 올려다보던 순간 조은영의 어깨가 무겁게 흔들렸습니다. 며칠을 망설이고 또 망설였지만 더는 숨길 수 없다는 듯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드릴 말씀 있어요. 강연자가 반찬을 집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조성준도 들고 있던 수저를 조용히 내려놓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은영은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 지선이랑 정리했어요. 이혼했어요. 그 사람은 어제 출국했고요. 순간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강연자는 입을 반쯤 벌린 채 아무 말도 잇지 못했고 조성준의 얼굴에서는 천천히 핏기가 가셨습니다. 따뜻하던 국그릇에서 오르던 김조차 어쩐지 차갑게 식어가는 듯 했습니다. 곁에 앉은 조빛나가 영문도 모른 채 어른들의 굳은 표정을 번갈아 살폈습니다. 어린아이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만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조성준이 황급히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입가에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빛나는 어서 밥 먹어. 응? 이건 다 어른들 얘기야. 조은영은 차마 딸의 맑은 눈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떨군 채 말끝을 흐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결국 이렇게 됐어요. 강연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쏟아낼 말이 가슴에 가득 차올랐지만 손녀가 바로 곁에 앉아있는 탓에 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습니다. 강연자는 떨리는 손으로 제 가슴을 꾹 눌렀습니다. 조성준은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며느리가 늘 앉던 빈자리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직 천지선의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조은영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차마 더는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그가 알리고 싶었던 것은 이혼이라는 사실 하나뿐이었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는 식탁에 둘러앉은 모두를 짓눌렀습니다. 조성준은 아들의 굳은 옆얼굴을 살피며 무언가 더 깊은 사연이 있으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손녀가 보는 앞에서는 차마 캐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연자는 끓어오르는 말을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은 채 식어버린 국그릇만 하염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자리에 둘러앉은 가족 모두가 저마다의 무거운 생각에 잠긴 채 그날 저녁을 보냈습니다. 따뜻해야 할 저녁 밥상 위로 차가운 정적만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조빛나가 영문 모를 얼굴로 제 아빠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길에 조은영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딸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입술을 꾹 깨물 뿐이었습니다. 조빛나가 잠자리에 든 뒤에야 강연자는 참고 참았던 분을 비로소 토해냈습니다. 그러나 행여 손녀가 깰까 목소리를 한껏 낮춘 탓에 그 분노는 더욱 위태롭고 절박하게 떨렸습니다. 빚이야 어떻게든 갚는다 쳐도 어떻게 제 새끼를 두고 가니? 7살이야, 겨우 7살. 조성준이 아내의 팔을 가만히 잡으며 조용히 말렸습니다. 여보, 애 깨겠어. 목소리 좀 낮춰. 빛나 들으면 어쩌려고. 강연자는 남편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며 답답한 듯 제 가슴을 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우리 빛나가 매일 아침 눈만 뜨면 엄마부터 찾는데. 그 어린 게 무슨 죄야, 무슨 죄. 조성준도 가슴이 미어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며느리를 향한 원망보다 먼저 무너져 내린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천지선이 그렇게 모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7년을 한 식구로 지내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선이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매정한 사람이 아니었잖아. 당신도 알면서. 강연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사정? 사정이 있어도 애를 두고 가면 안 되는 거야. 엄마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방 안에서는 잠든 조빈나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연자는 손녀가 깰까 끝내 입을 틀어막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두고 간 손녀의 잠든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려 강연자의 화는 좀처럼 가라앉을 줄을 몰랐습니다.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한 것은 아닐까 걱정도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원망과 뒤엉켜 강연자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조성주는 그런 아내의 들썩이는 등을 말없이 쓸어내릴 뿐이었습니다. 강연자는 한참을 흐느끼다가 문득 며느리가 평소 손녀를 어르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천지선은 늘 일에 지쳐 돌아와서도 잠든 조빈나의 머리맡을 떠나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제 자식을 두고 떠났다는 사실이 강연자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보, 정말 지선이가 그냥 떠난 게 맞아?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강연자의 떨리는 물음에 조성주는 차마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도 똑같은 의문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오래도록 말없이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연자는 손녀가 그토록 따르던 며느리를 떠올리며 원망과 그리움 사이에서 마음이 갈갈이 찢겼습니다. 미운 마음이 들다가도 혹시 무슨 변을 당한 것은 아닐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를 거듭했습니다. 조성주는 그런 아내에게 차마 아무 말도 건네지 못했습니다. 그저 식어버린 차 한 잔을 말없이 내밀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의 불은 새벽이 다 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조은영은 어머니의 원망 섞인 눈물 앞에서 한마디 변명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천지선을 두둔하자니 가족의 마음을 더 헤집어 놓을 것 같았고 그렇다고 아내를 탓하자니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그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두 마음 사이에 끼인 채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네가 잘했으면 그 사람이 떠났겠니? 강연자의 떨리는 물음에 조은영은 입술만 꾹 깨물었습니다. 한참 만에 그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연락도 안 돼요. 전화도 다 끊겼어요. 그 말에 강연자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연락이 안 돼? 그럼 정말 잠적한 거야? 그러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조은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이 그를 가장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빛 독촉에 밤마다 시달리던 천지선의 지친 얼굴, 며칠 전 짐을 싸며 끝내 등을 돌리던 그 쓸쓸한 뒷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날 천지선은 무언가 할 말이 더 있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조성준이 아들의 어깨에 묵직한 손을 얹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은영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다 털어놔. 아버지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울 테니까. 응? 조은영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끝내 가슴속 깊은 곳까지 다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마저 이 일에 끌어들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 그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가족은 천지선을 그저 매정하게 자식을 버린 사람으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어떤 사정이 숨어 있는지 그 진짜 속내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은영은 방으로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7년을 함께한 아내의 마지막 뒷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날 천지선은 평소와 달리 옷까지만 몇 벌 챙겨 들었습니다. 마치 멀리 떠나는 사람의 짐이라기엔 너무도 단출한 가방이었습니다. 그제야 조은영은 어딘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영영 떠날 작정이었다면 그렇게 가벼운 차림으로 나섰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조은영은 그 의문을 끝내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지선이 평소 아끼던 물건들이 그대로 집에 남아있다는 사실도 새삼 떠올렸습니다. 정말 영영 떠날 사람이라면 그것들을 두고 갈 리가 없었습니다.
작은 의문들이 하나둘 쌓이며 조은영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천지선의 빈 베개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자리가 이토록 크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조씨 집안의 근심도 그만큼 짙고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같은 시각 멀고 낯선 도시의 작은 숙소에 짐을 푼 천지선은 거울 앞에 홀로 섰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가족이 짐작하던 도망도 잠적도 아니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을 송두리째 삼켜버린 주식 리딩방 사기, 바로 그 돈의 흐름을 제 손으로 끝까지 되짚어 보겠다는 위험한 결심이 천지선을 이 낯선 길로 떠밀어 온 것이었습니다. 천지선은 가방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사기로 잃은 돈의 액수와 날짜, 그동안 오갔던 메시지의 흔적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그 숫자들을 천천히 짚어내려가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윽고 천지선은 휴대전화 화면 속 조빈나의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새근새근 잠든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얼굴을 쓸어내리며 혼잣말처럼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꼭 떳떳하게 돌아갈게. 빚 다 갚고 너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돼서. 조금만 기다려. 이혼하자던 말도 출국한다며 등을 돌리던 일도 모두 가족을 이 위험에서 멀찍이 떼어놓기 위한 거짓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조은영과 조빈나만은 이 진창에서 멀리 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천지선은 스스로 가장 차갑고 모진 사람이 되기를 택했습니다. 천지선은 거울 속 제 얼굴을 똑바로 마주보며 깊게 숨을 골랐습니다. 비행 승무원으로 보낸 7년, 어떤 비상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 침착함만은 몸에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침착함이 이제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천지선은 수첩을 다시 가방에 소중히 넣고 굳은 얼굴로 숙소 문을 나섰습니다. 잃어버린 돈줄의 첫 실마리를 찾아 나설 시간이었습니다. 천지선은 숙소를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보낼 수 없는 메시지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곧 돌아가겠다는 말, 빛나를 잘 부탁한다는 말. 그 어느 것도 지금은 전할 수 없었습니다. 연락을 남기는 순간 가족까지 위험에 휘말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천지선은 휴대전화의 전원을 껐다가 한참을 망설인 끝에 다시 켰습니다. 추적의 도구이자 유일한 끈이기도 한 그 작은 기계를 그는 차마 버리지 못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천지선은 어둠이 내린 거리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천지선은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고 딸에게 떳떳하게 돌아가는 그날을 떠올리면 어떤 추위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천지선의 두 눈에는 두려움보다 더 단단한 결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가족과 멀리 떨어진 이 낯선 도시에서 천지선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마저 딸을 위한 길이라 생각하면 견딜만 했습니다. 천지선이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이 투자를 처음 권했던 후배 스튜어디스였습니다. 카페 구석 자리에 마주 앉은 후배는 천지선을 보자마자 안절부절 못하며 자꾸만 시선을 피했습니다. 선배, 저도 피해자예요. 저도 돈 다 날렸다고요. 정말이에요. 천지선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려는 후배의 손목을 가만히 붙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앉아. 너 탓하려는 거 아니야. 누가 처음 이걸 소개했는지만 말해줘. 그 돈이 어느 계좌로 들어갔는지도. 후배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언가에 잔뜩 겁먹은 얼굴이었습니다. 천지선은 그 모습에서 도리어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 지금 잃을 거 하나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무섭지도 않아. 너까지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아는 것만 말해줘. 그거면 돼. 한참을 망설이던 후배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잔뜩 낮추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윗선한테 소개만 받았어요. 그냥 그 사람이 다 알아서 한다고만 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후배는 차마 그 사람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하고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천지선이 다시 한번 손에 가만히 힘을 주자 후배는 끝내 한 사람의 호칭을 흘리듯 내뱉었습니다. 그 사람 다들 실장이라고만 불렀어요. 얼굴도 잘 안 드러내고 항상 사람을 통해서만 연락하고. 천지선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는 그 호칭을 머릿속에 또렷이 새기며 후배에게 마지막으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실장이라는 사람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 작은 거라도 좋아. 후배는 더 말하기가 두려운 듯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지선은 그 떨리는 뒷모습을 굳이 붙잡지 않았습니다. 첫 실마리는 이미 손에 쥐었으니까요. 그는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잔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다음 발걸음을 어디로 옮길지 천천히 가늠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지선은 수첩을 꺼내 후배가 흘린 그 호칭을 또박또박 적어두었습니다. 실장이라 불리던 얼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모든 일의 첫 단추를 꿰ν 자라는 것만은 분명해졌습니다. 천지선은 후배가 마지막으로 보였던 그 겁먹은 표정을 곱씹었습니다. 단순한 사기꾼을 두려워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더 크고 무서운 존재를 떠올리는 듯한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천지선의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쫓는 상대가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때 처음으로 천지선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천지선은 카페를 나서며 후배가 사라진 골목 끝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누구 하나 선뜻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의 정체가 천지선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 정체를 밝혀내지 않고서는 잃어버린 돈도 끝내 되찾을 수 없을 터였습니다. 천지선은 후배가 남긴 그 한마디를 곱씹으며 묵직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실마리는 작았지만 그것이 이끄는 길은 결코 작지 않으리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후배가 흘리듯 남긴 호칭 하나를 단서 삼아 천지선은 리딩방을 운영하던 사무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꼬박 밟은 판 끝에 겨우 찾아간 곳은 한 낡은 상가 건물의 4층이었습니다. 그러나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고 들어선 사무실은 이미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도 의자도 모두 빠져나가고 휑한 바닥에는 먼지만 뽀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황급히 자취를 감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천지선은 실망하는 대신 천천히 공간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비행 중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던 바로 그 눈으로 방 안 구석구석을 꼼꼼히 더듬었습니다. 벽에 무언가 붙어있던 네모난 종이 자국, 바닥에 떨어진 명함 한 장 그리고 한쪽 구석 휴지통에 구겨진 채 버려진 서류 한 장이 천지선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종이를 조심스레 집어들어 천천히 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알 수 없는 계좌번호의 일부와 회사 이름 몇 개가 흐릿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천지선은 그 종이를 가방에 소중히 갈무리했습니다. 작은 단서 하나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건물 1층으로 내려가 관리인을 찾아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여기 4층에 있던 분들 언제쯤 나갔는지 아세요? 혹시 어디로 갔는지 들으신 거 없으세요? 관리인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휘 내저었습니다. 몰라요,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짐 싸서 나갔어. 월세도 2달이나 밀려놓고는. 아주 못된 인간들이야. 천지선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건물을 드나들던 사람들의 인상착의와 차량 번호 같은 것을 하나라도 더 기억해두려 애썼습니다. 사라진 돈줄의 끝자락이 손에 잡힐 듯 말 듯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천지선은 텅 빈 사무실을 나서기 전 다시 한번 방 안을 돌아보았습니다. 한때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의 돈이 감쪽같이 사라졌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자신처럼 전 재산을 잃고 무너진 피해자가 한둘이 아닐 터였습니다. 그 생각이 천지선의 발걸음에 새로운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자신의 돈을 되찾는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천지선은 가방을 고쳐 메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천지선은 마른 입술을 깨물며 다음 단서를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멈추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습니다. 천지선은 가방 속 구겨진 서류를 손끝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한 장의 종이가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무언가의 시작이라는 것만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천지선은 어둑해진 거리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단단하게 내디뎠습니다. 사라진 자들이 남긴 흔적을 더듬는 일은 더디고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천지선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비행 중 어떤 위기 앞에서도 침착함을 잃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천지선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에게서 돌아온 답은 차갑고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피해자가 워낙 많고요. 일당이 차명 계좌로 돈을 죄다 빼돌려서 솔직히 회수는 장담 못 드립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천지선은 수사관의 책상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사만 마냥 기다리다가는 빚더미에 깔려 영영 헤어나지 못하리라는 것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딸에게 돌아갈 날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만 같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은 하루가 다르게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선 천지선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무언가를 결심한 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아무것도 못 돌려받아. 그렇게는 안 돼. 천지선은 혼잣말로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차라리 제가 다시 큰돈을 투자할 사람처럼 굴며 일당에게 직접 접근해 보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미끼를 던져 그들을 끌어내고 돈이 흘러간 끝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겠다는 무모한 계획이었습니다. 천지선은 숙소로 돌아와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는 제 창백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잃을 게 없으니까. 오히려 무서울 게 없는 거야. 그래, 해보자. 그 말에는 비장함이 짙게 서려 있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잃은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용기였습니다. 천지선은 다음날 만날 사람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어떤 표정과 어떤 말로 그들 앞에 설지 차근차근 그려보았습니다. 두려움이 거세게 밀려왔지만 잠든 딸의 얼굴을 떠올리자 다시금 마음이 단단하게 여물었습니다. 천지선은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욕심 많은 투자자의 여유로운 미소, 큰돈을 가진 자의 거만한 눈빛, 비행 중 까다로운 손님을 응대하던 그 침착함을 떠올리며 천지선은 새로운 얼굴을 만들어냈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빚에 쫓겨 무너진 천지선이 아니라 여유롭고 당당한 또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속을 거야. 그래야만 해. 천지선은 거울 속 제 모습을 향해 나직이 말했습니다. 두려움을 감추는 법이라면 7년의 비행으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천지선은 그날 밤늦도록 잠들지 못한 채 내일의 만남을 거듭 그려보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십 번도 더 대화를 연습했습니다.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어느 순간 한 발을 더 내디딜지를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자리라는 것을 천지선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천지선은 그 달빛을 바라보며 같은 하늘 아래 잠들어 있을 딸을 떠올렸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흔들리던 마음이 다시 단단하게 여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 돌아가 딸을 제 품에 안겠다는 다짐이 천지선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편 조은영은 매달 장모에게 몰래 붙이던 용돈을 챙기려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천지선이 미처 챙기지 못하고 남긴 흔적과 마주쳤습니다. 떠나기 전 급히 정리하다 빠뜨린 듯한 메모와 영수증 몇 장이었습니다. 조은영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레 펼쳐보았습니다. 낯선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 누군가와 주고받은 통화 시각이 빼곡히 적힌 메모가 그의 손에 들렸습니다. 종이를 넘길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이게 다 뭐야? 그냥 떠난 게 아니었어? 지선이가 뭘 한 거야 대체? 조은영은 천지선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떠나기 며칠 전 아내는 늦은 밤마다 누군가와 길고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빚 독촉 전화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메모를 들여다볼수록 천지선이 단순히 도망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끈질기게 쫓고 있다는 낌새가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조은영의 가슴에 불안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아내가 홀로 위험한 무언가에 뛰어들어 있는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떠난 아내를 원망하기까지 했으니 그 마음이 더욱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내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바보같이. 조은영은 메모를 움켜쥔 채 깊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평소 입에 달고 살던 철학책 속 수많은 잠언도 지금 이 순간엔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천지선의 얼굴로 가득했습니다. 이윽고 그는 흩어진 종이들을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무엇을 그토록 쫓고 있었는지, 그 끝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제 손으로 직접 알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조은영의 밤도 어딘가에 있을 천지선의 밤만큼이나 길고 어두웠습니다. 조은영은 메모 한 귀퉁이에 적힌 짧은 글씨를 발견하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천지선 특유의 동그란 필체로 적힌 누군가의 이름 같은 글자였습니다. 그러나 잉크가 번져 끝내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조은영은 그 흐릿한 글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이름이지? 지선이가 왜 이걸 적어둔 거야? 조은영은 책상 위 스탠드를 켜고 메모를 불빛에 가까이 비춰보았습니다. 그러나 번진 글씨는 끝내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종이를 소중히 접어 지갑 깊숙이 넣었습니다. 언젠가 이 글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단단히 박혔습니다. 조은영은 천지선이 떠나던 날 아침 평소와 다르게 자신을 오래 바라보던 그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그저 미안함인 줄로만 알았던 그 눈빛이 이제와 생각하니 무언가를 부탁하는 듯한 간절함이었습니다. 조은영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새벽이 올 때까지 그 종이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조성주는 진작부터 며느리의 공경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짐을 싸들고 황급히 나가던 천지선의 다급한 표정, 며칠 새 부쩍 수척해진 아들의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사람을 겪어온 그의 눈은 쉽게 속지 않았습니다. 어느 늦은 밤 조성주는 거실에 홀로 앉아있는 아들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은영아, 너 아비한테 솔직히 말해라. 지선이한테 무슨 일 있는 거지? 조은영은 흠칫 놀라며 손에 들고 있던 메모를 황급히 등 뒤로 감췄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동작 하나로 조성준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별일 아니에요. 조성준은 아들의 어깨를 두 손으로 단단히 붙잡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리는 무슨 정리야? 이 아비 눈은 못 속여. 지선이가 무슨 위험한 일에 엮인 거라면 그건 네가 혼자 끌어안을 일이 아니야. 알겠니? 조은영은 끝내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서면 일이 더 커질까, 그래서 천지선이 더 위험해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게다가 빚더미에 짓눌린 살림이며 사기 피해까지 이미 지칠 대로 지친 가족에게 또 다른 짐을 얹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는 모르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정말이에요. 조은영의 단호한 말에 조성주는 더는 다그치지 못했습니다. 두 부자 사이에 말 못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성주는 아들의 굳게 닫힌 마음을 억지로 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다만 그 침묵 속에서 그의 근심은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회사에서 종일 청소복을 입고 묵묵히 버티는 자신의 비밀처럼 아들의 비밀도 가슴속에서 무겁게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조성주는 잠자리에 들어서도 자꾸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남긴 단출한 가방, 아들이 황급히 감추던 그 종이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랜 세월 회사의 온갖 풍파를 겪어온 그의 직감은 이 일이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빚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조성주는 어둠 속에서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입을 열지 않는 이상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보며 언제든 손 내밀 준비를 하는 수밖에요. 조성주는 아들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밤새 무언가를 들여다보는 아들의 그림자가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조성주는 아들이 자신처럼 비밀을 끌어안고 홀로 무너질까, 그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실직을 숨긴 채 청소복을 입고 버텨온 지난 1년이
얼마나 외롭고 무거운 시간이었는지 그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조성주는 그날 밤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지선은 마침내 새 투자자로 위장해 일당의 중간책과 마주 앉았습니다. 약속 장소는 한적한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천지선은 값비싼 차림으로 한껏 여유로운 척하며 떨리는 두 손을 테이블 아래로 깊이 감췄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침착해 보였지만 속은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굴리던 돈이 좀 됩니다.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된 데에 넣고 싶어서요. 천지선이 침착하게 운을 떼자 맞은편에 앉은 중간책은 가늘게 눈을 뜨고 그를 살폈습니다.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액수가 좀 돼야 윗선도 움직이거든요. 천지선은 일부러 숫자를 크게 불렀습니다. 그 액수에 상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천지선은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틈을 파고들어 한 발 더 밀어붙였습니다. 이왕이면 윗분을 직접 뵙고 결정하고 싶어요. 큰돈인데 아무한테나 믿고 맡길 순 없잖아요. 중간책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의심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천지선이 부른 큰 액수에 욕심이 동하는 것도 분명해 보였습니다. 윗선은 아무나 안 만나는데요. 그게 좀 까다로워서. 천지선은 물러서지 않고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 아무나는 아니라는 걸 직접 보여드릴 자신 있어요. 한 번 자리만 만들어주세요. 중간책은 한참 동안 천지선의 표정을 살피더니 윗선에게 한 번 말은 넣어보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천지선은 그가 라운지를 완전히 빠져나간 뒤에야 테이블 아래 꼭 감추고 있던 손을 천천히 펴보았습니다. 손바닥이 식은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천지선은 깊게 숨을 내쉬며 속으로 다잡았습니다. 제가 곧 그들의 함정이 되리라고 미끼를 던진 이 낚싯대를 끝까지 놓지 않으리라고.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천지선의 등을 자꾸만 앞으로 떠밀고 있었습니다. 라운지를 나서며 천지선은 잠시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어느새 핏기를 잃고 창백했습니다. 그러나 두 눈만은 또렷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천지선은 찬물로 손을 씻으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한 번만 더 버티면 돼. 윗선만 만나면 끝이 보일 거야. 천지선은 차오르는 두려움을 애써 눌렀습니다. 중간책이 다리를 놓아주기만 하면 마침내 돈줄의 끝에 닿을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끝에서 마주하게 될 진실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천지선은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물러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천지선은 라운지를 나서며 자신을 향하던 중간책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 욕심이야말로 자신이 파고들 수 있는 가장 큰 틈이었습니다. 천지선은 그 틈을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어두운 거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렵게 연결된 자리에서 천지선은 마침내 돈이 모이는 흐름의 윤곽을 어렴풋이 엿볼 수 있었습니다. 윗선과 직접 마주한 것은 아니었지만 중간책이 슬쩍 들이민 서류와 오가는 대화 속에서 결정적인 단서들이 하나둘 흘러나왔습니다. 이 돈은 여러 회사로 잘게 쪼개서 들어갑니다. 그래야 안전하거든요. 추적도 안 되고. 중간책의 설명에 천지선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 있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신경은 상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회사 이름들에 온통 쏠려 있었습니다. 차명으로 복잡하게 얽힌 여러 회사의 이름이 어지럽게 오갔습니다. 천지선은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또렷이 새겼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유난히 귀에 걸렸습니다. 어디선가 분명히 들어본 적 있는 간판, 분명 낯익은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천지선의 등골이 서늘하게 굳었습니다. 이 회사도 같은 데로 묶이는 건가요? 좀 큰 곳 같은데. 천지선이 짐짓 무심한 척 묻자 중간책은 별일 아니라는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그건 위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라서요. 손님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거기까진 몰라요. 위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그 한마디가 천지선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차분히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 낯익은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며 잊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자리를 마치고 라운지를 나온 천지선은 곧장 인적 드문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손으로 그 회사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잃어버린 돈의 끝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한 무언가에 닿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예감이 천지선을 점점 조여왔습니다. 천지선은 그 회사 이름을 들여다보며 자꾸만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어딘가에서 분명히 마주쳤던 간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였는지는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천지선은 머릿속 흐릿한 기억을 더듬으며 골목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어디였더라. 천지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위에서 직접 관리한다던 중간책의 말이 다시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은 곧 이 회사가 사기 조직의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더 깊은 곳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천지선은 수첩을 덮고 한참을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발을 들이면 들릴수록 진실은 점점 더 무겁고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천지선은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잃어버린 보증금만 되찾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돈 너머에 도사린 거대한 그림자를 제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천지선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같은 시각 강연자의 집에서는 조빈나가 끝내 자리에 알아누웠습니다. 며칠째 엄마를 찾으며 밤잠을 설치던 어린아이가 결국 열이 펄펄 오른 것입니다. 강연자는 손녀의 뜨거운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얹으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우리 빛나,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밥도 안 먹고. 이 어린 개. 조빈나는 이불 속에서 모기만 한 목소리로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는 언제 와요? 보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강연자의 눈가가 금세 붉어졌습니다. 차마 엄마가 멀리 떠났다는 말을 그 어린아이에게 할 수가 없어 강연자는 손녀의 작은 등을 토닥이며 애써 둘러댔습니다. 곧 와, 곧. 우리 빛나 얼른 다 나으면 그때 엄마 올 거야. 그러니까 약 먹고 푹 자자.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조성준의 속도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손주의 앓는 모습에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침 함초롱이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조심스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빛나야, 이거 딱 한 숟갈만 먹어보자. 응? 누나가 빛나 주려고 아주 맛있게 끓였는데. 함초롱이 다정하게 어르고 달래자 조빛나는 마지못해 작은 입을 벌렸습니다. 그러나 두어 숟갈을 겨우 넘기고는 다시 힘없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어린아이의 텅 빈 듯한 눈빛이 온 집안에 무겁고 서늘한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강연자는 손녀가 다시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거실로 나와 답답한 가슴을 쳤습니다. 애가 저렇게 시들시들 말라가는데 그 사람은 대체 어디서 뭘 하는 거야? 자식이 아픈 줄도 모르고. 조성주는 아내의 떨리는 등을 가만히 쓸어내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손녀의 앓는 소리가 떠난 며느리에 대한 원망과 걱정을 동시에 키워갔습니다. 함초롱은 빈 죽그릇을 들고 나오며 곁에 있던 강연자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빛나 저렇게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음의 병이에요, 저건.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강연자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져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함초롱은 어린 조빛나의 머리맡에 작은 인형을 가만히 놓아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좋아라 않았을 인형을 조빛나는 본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함초롱마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시들어가는 동안 어른들은 그저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조성주는 손녀의 방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이 어린 것이 이렇게 앓는 줄을 안다면 결코 가만히 있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천지선이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이 짙어졌습니다. 조성주는 잠든 손녀의 이마를 가만히 짚어보았습니다. 아직도 열이 채 가시지 않은 작은 이마였습니다. 그날 밤 조씨 집안의 불빛은 또 한 번 새벽까지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조은영은 마침내 천지선이 사기 일당을 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아내가 남긴 메모와 영수증,
그리고 통화 기록을 며칠 밤낮으로 짜맞춘 끝에 겨우 얻어낸 결론이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 그의 손이 멎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어지럽게 흩어진 단서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천지선은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돈을 제 손으로 직접 되찾겠다며 위험한 사람들 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미쳤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조은영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메모를 제대로 쥐고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혼하자던 그 매정한 말, 출국한다며 차갑게 등을 돌리던 그 모진 뒷모습이 사실은 가족을 위험에서 한 발짝이라도 멀리 떼어놓으려는 마지막 안간힘이었다는 것을. 나랑 빛나를 지키려고 그런 거였어.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조은영의 두 눈에서 뜨거운 것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떠난 아내를 원망했던 지난 며칠이 사무치게 후회스러웠습니다. 천지선은 홀로 모든 짐을 짊어진 채 가장 위험하고 외로운 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조은영은 그제야 아내의 차가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자신을 밀어내기 위한 거짓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사랑하기에 더 모질게 굴어야 했던 천지선의 마음이 뒤늦게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조은영은 메모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러고는 무언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순 없어. 찾아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을 찾아야 해. 평소 현실 감각이 없다며 식구들에게 핀잔을 듣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절박하고 단호했습니다. 조은영은 천지선이 마지막으로 향했을 곳을 머릿속으로 더듬어 보며 떨리는 손으로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그는 메모에 적힌 장소들을 다시 한번 눈에 익혔습니다. 낯선 동네의 상가, 어느 카페, 그리고 알 수 없는 계좌 번호들. 그 흩어진 점들을 이으면 아내가 걸었던 길이 보일 것만 같았습니다. 조은영은 잠든 조빈나의 방문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빛나야, 아빠가 꼭 엄마 데려올게. 조금만 기다려. 조은영은 딸의 방문을 향해 나지기 약속했습니다. 평소 철학책 속 이상만 줬던 그였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현실의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를 향한 깊은 죄책감이 비로소 그를 책상 밖으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조은영은 굳은 얼굴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지만 조은영은 한치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책상 앞에서 잠언이나 으던 지난날의 자신은 이제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걸었을 길을 따라 한 걸음씩 어둠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천지선이 추적 끝에 잡아낸 단서는 결국 한 인물을 향해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두운 골목에서 또박또박 적어두었던 그 낯익은 회사 이름, 그리고 중간책이 무심코 흘린 몇 마디 말이 한데 모이자 흐릿하던 윤곽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천지선은 숙소로 돌아와 수첩을 펼쳐놓고 단서들을 하나하나 줄로 이어보았습니다. 사기 조직의 돈이 흘러들어간 마지막 길목, 그 끝에는 강수그룹과 얽힌 누군가가 자리하고 있다는 정황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강수그룹이라니. 그렇게 큰 데가 도대체 왜 이런 일에. 천지선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거듭 가로저었습니다. 아직 이름도 얼굴도 분명치 않았습니다. 그저 흘러간 돈의 끝자락이 그 거대한 그룹의 그늘 어딘가에 닿아 있다는 어렴풋한 단서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서 하나만으로도 천지선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상대는 한낱 사기꾼 무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천지선의 등을 차갑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작은 리딩방 사기인 줄로만 알았던 일이 어쩌면 훨씬 깊고 어두운 무언가의 끄트머리일 수도 있었습니다. 발을 들이면 들릴수록 그 그늘은 점점 더 거대해지는 듯 했습니다. 천지선은 수첩을 덮고 한참을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묵직하게 밀려왔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멈춰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잠든 딸 조빈나의 얼굴이 다시 눈앞에 떠오르자 천지선은 입술을 깨물고 흔들리던 마음을 다시 단단히 다잡았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목 멈춰. 끝을 봐야 해. 천지선은 다시 수첩을 펼쳐
그 낯익은 이름 아래에 굵게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이름 옆에 자신이 알아낸 정황들을 화살표로 하나하나 이어보았습니다. 후배가 흘린 호칭, 텅 빈 사무실의 서류, 중간책이 무심코 던진 말. 그 모든 조각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천지선은 자신이 마주한 것의 크기를 가늠하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게 정말 거기까지 닿아 있다면 나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 천지선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미 보증금 5천만 원을 잃고 가족과도 등을 돌린 마당이었습니다. 여기서 멈춘다면 그 모든 희생이 한순간에 헛것이 되어버릴 터였습니다. 거대한 그늘의 정체를 향해 그는 두려움을 누르고 한 걸음 더 다가서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천지선은 수첩을 가방 깊숙이 넣고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잃어버린 돈의 끝에 도사린 그것이 무엇이든 끝내 마주하고야 말겠다는 각오가 가슴속에서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천지선은 그날 밤 오래도록 그 이름을 곱씹었습니다. 그러나 천지선의 위험한 추적은 곧 일당에게 들통날 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새 투자자라기엔 천지선의 질문이 지나치게 날카롭고 집요했던 탓입니다. 계좌의 흐름이며 회사 이름까지 시시콜콜 캐묻는 그의 태도를 중간책은 점점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천지선은 약속 장소에 나갔다가 어딘가 미묘하게 달라진 공기를 느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중간책의 눈빛이 전과는 사뭇 달랐던 것입니다. 투자자분이 질문이 참 많으시네요. 혹시 다른 목적이라도 있으신 건 아니고요? 중간책에 떠보는 듯한 말에 천지선은 애써 태연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제 돈 들어가는 일인데 꼼꼼하게 따지는 게 당연하죠.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러나 상대는 쉽게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천지선은 어디를 가든 등 뒤로 따라붙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숙소 근처를 까닭없이 서성이는 낯선 사람, 자신이 들렀던 카페에 똑같이 나타나는 얼굴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천지선은 등 뒤가 늘 서늘했습니다. 미끼가 되려던 자신이 도리어 사냥감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숙소로 돌아와 창문의 커튼을 단단히 쳐닫았습니다. 이제 저쪽이 거꾸로 날 캐기 시작했어. 천지선은 거울 앞에서 가쁜 숨을 골랐습니다. 손이 떨려왔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목숨을 걸다시피 모은 그 단서들이 빚을 갚고 딸에게 돌아갈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러서는 순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터였습니다. 천지선은 커튼 틈으로 창밖을 살피며 부지런히 머리를 굴렸습니다. 추적당하는 처지가 된 이상 한 발만 잘못 디뎌도 모든 것이 끝장날 판이었습니다. 아슬아슬한 줄타기 위에서 천지선에게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천지선은 커튼 틈으로 건너편 골목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며칠째 같은 자리를 맴도는 얼굴이었습니다. 천지선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써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들켰다면 차라리 더 깊이 들어가는 수밖에. 의심받기 전에 진짜를 캐내야 해. 천지선은 입술을 깨물며 혼잣말했습니다. 도망칠 것이냐, 더 깊이 들어갈 것이냐. 천지선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어차피 물러설 곳이 없다면 끝까지 부딪혀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지선은 커튼을 다시 여미고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따라붙는 시선이 늘어갈수록 천지선의 마음은 도리어 차분해졌습니다. 더는 잃을 것도 물러설 곳도 없다는 사실이 그를 오히려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천지선은 거울 속 제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그의 결심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급해진 천지선은 그동안 목숨처럼 모은 단서를 어딘가에 안전하게 남겨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신에게 설령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진실만은 결코 사라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천지선은 수첩에 적어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사기 일당의 계좌 흐름, 차명으로 얽힌 회사들의 이름, 그리고 강수그룹의 그늘을 어렴풋이 가리키는 그 단서까지. 그는 그것을 빠짐없이 한 장의 메모에 차곡차곡 옮겨 적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메모를 누구도 쉽게 찾지 못할 안전한 곳에 깊이 숨겨두었습니다.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그러나 누군가 끝내 자신을 찾는다면 결국 진실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천지선은 메모를 감추며 혼잣말처럼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면 누군가는 이걸 찾아내겠지. 부디 그래야 할 텐데. 천지선은 다시 휴대전화 속 조빈나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새근새근 잠든 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던 그의 눈에 또다시 물기가 어렸습니다. 빛나야, 엄마가 조금만 더 힘낼게. 무서워도 끝까지 가볼게. 너한테 돌아가려면. 천지선은 사진을 가슴에 꼭 품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지만 딸의 얼굴을 떠올리자 풀렸던 다리에 다시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발 더 깊숙이 들어가 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일당의 핵심으로 향하지 않고서는 강수그룹과 얽힌 그 단서의 정체를 끝끝내 확인할 수 없을 터였습니다. 천지선은 정리한 단서의 위치를 머릿속에 단단히 새기고 굳은 얼굴로 외투를 걸쳤습니다. 어쩌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일지도 몰랐습니다. 천지선은 문을 나서기 전 숙소 안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단출한 가방 하나, 식어버린 찻잔, 그리고 벽에 걸린 작은 거울. 이 낯선 방에서 보낸 며칠이 마치 아주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천지선은 휴대전화 속 조빈나의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화면을 가슴에 꼭 댔습니다. 빛나야, 엄마 다녀올게. 꼭 돌아올게. 천지선은 나직이 약속하며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떳떳한 엄마로 딸에게 돌아가겠다는 그 약속 하나가 천지선을 끝까지 떠밀고 있었습니다. 천지선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골목 어귀에는 여전히 낯선 그림자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지선은 더 이상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그림자가 자신을 안내해 주리라 여겼습니다. 미끼를 던진 낚싯대를 끝까지 쥔 채 천지선은 가장 깊은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에서 따라붙는 발소리가 들렸지만 천지선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와 두려움에 멈춰 선다면 지금껏 걸어온 모든 길이 헛것이 될 터였습니다. 같은 시각 조은영은 아내를 찾아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천지선의 메모에 적혀있던 장소들을 하나하나 더듬으며 그는 낯선 골목과 상가를 종일 떠돌았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목이 타들어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헤맨 끝에 조은영은 마침내 천지선이 남긴 또 다른 흔적과 마주쳤습니다. 아내가 들렀던 한 작은 카페의 주인이 며칠 전 비슷한 인상의 여자가 한참 무언가를 적다가 두고 갔다면 종이 한 장을 그에게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조은영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사기 일당의 자취와 강수그룹을 가리키는 단서가 한데 어지럽게 얽혀 적혀 있었습니다. 조은영의 두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강수그룹이라니. 지선이가 이렇게 큰 데를 혼자 쫓고 있었던 거야? 비로소 조은영은 아내가 무엇과 맞서고 있었는지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빚을 갚겠다는 마음 하나로 천지선은 한낱 사기꾼이 아니라 거대한 그늘을 향해 홀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 무게가 새삼 그를 짓눌렀습니다. 조은영의 얼굴에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그는 종이를 움켜쥔 채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더는 가만히 못 있어. 그 사람 혼자 두면 안 돼. 절대로. 평소 책 속 잠언만 입에 달고 살던 조은영이 난생 처음 책밖에 거친 현실을 향해 주먹을 굳게 쥐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마지막으로 향했을 곳을 떠올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아내를 향한 절박한 마음이 한데 뒤엉켜 그를 앞으로 떠밀었습니다. 조은영은 카페 주인에게 거듭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러고는 천지선이 적어둔 종이를 지갑 속 흐릿한 메모와 나란히 펼쳐놓고 비교해 보았습니다. 두 종이의 글씨가 분명 같은 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같은 거야. 지선이가 이걸 쫓고 있었어. 강수그룹을. 조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수그룹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는 한낮 시간 강사인 그가 감당하기엔 너무도 컸습니다. 그러나 조은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홀로 그 거대한 그늘과 맞서고 있다면 자신도 함께 맞서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조은영은 종이를 다시 지갑에 넣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천지선이 들렀던 자리를 더듬어가면 언젠가 아내가 있는 곳에 닿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카페 문을 나서며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거리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평생 책 속 세상에만 머물던 그가 처음으로 거친 현실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순간이었습니다. 조은영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빨라졌습니다. 한편 조성주는 강수토건에서 청소복을 입은 채 묵묵히 고대치의 곁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비록 남들은 그의 처지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 그룹의 깊은 속사정에 가까이 닿아 있었습니다. 매일 드나드는 임원실과 회의실이 모두 그의 손길이 닿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조성주는 임원 회의실 복도를 정리하던 중 오가는 임원들의 대화 한 토막을 무심코 흘려들었습니다. 돈의 흐름이며 차명 계좌라는 단어가 스치듯 귀에 들어왔지만 그는 그저 제 할 일에만 묵묵히 매달렸습니다. 들어서 좋을 것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침 복도를 지나던 고대치가 조성준을 발견하고는 짧게 아는 척을 했습니다. 조성준은 고개를 가볍게 숙여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학창시절 둘도 없는 막역한 친구였지만 회사 안에서는 서로 선을 분명하게 그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 사이의 오랜 묵계였습니다. 조성준은 며느리가 목숨 걸고 쫓는 그 돈줄과 자신이 몸담은 바로 이 그룹이 같은 그늘을 들이우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천지선이 어딘가 어두운 골목에서 강수그룹의 이름을 수첩에 또박또박 적어 내려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조성준은 그저 묵묵히 회사 바닥을 닦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두 집안은 더없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조씨 집안은 떠난 며느리를 걱정하고 고씨 본가는 후계 자리를 두고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한 표면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가느다란 도화선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성준은 일을 마치고 청소복을 갈아입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굳게 닫힌 입, 멀리 떠난 며느리, 그리고 자리에 알아놓은 어린 손녀까지 집안의 근심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회사를 나서던 조성준은 문득 며칠 전 임원들 사이에서 오가던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차명 계좌, 외부 자금이라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때는 흘려들었지만 어쩐지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그러나 조성준은 곧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설마 며느리의 일과 회사의 일이 닿아 있으리라고는 그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별 생각을 다 하는구나. 피곤하니까. 조성준은 혼잣말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떨쳐낸 그 작은 의심이 사실은 두 집안을 잇는 진실의 끄트머리였습니다. 조성준은 회사 정문을 나서며 멀어지는 강수토건 건물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매일같이 청소복을 입고 드나드는 그 거대한 건물 안에 며느리가 목숨 걸고 쫓는 비밀이 숨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두 집안을 잇는 그 가느다란 실 끝에 어떤 불씨가 매달려 있는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천지선은 일당의 핵심 거점에 발을 들였습니다. 강수그룹과 연결된 그 단서가 분명 그곳 어딘가에 있으리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천지선은 마지막 미끼를 던지듯 윗선을 직접 만나게 해달라는 청을 끝내 관철시킨 참이었습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거점은 도심에서 한참 벗어난 외곽의 한 창고형 건물이었습니다. 천지선은 겉으로는 침착하게 발걸음을 옮겼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딸의 이름을 거듭 되뇌며 차오르는 두려움을 애써 눌렀습니다. 육중한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서자 어두컴컴한 내부에 몇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천지선은 짐짓 여유로운 척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드디어 윗분을 직접 뵙는군요. 이렇게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묵직한 철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천지선은 흠칫 몸을 굳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을 향한 차가운 눈빛 여럿이 천천히 그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새 투자자치고 질문이 참 많으셨다죠. 우리가 그것도 모를 줄 알았습니까? 낯선 목소리가 비웃듯 어둠 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천지선은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이미 진작에 들통났다는 것을. 미끼를 던진 줄로만 알았던 자신이 사실은 처음부터 그들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천지선은 떨리는 두 손을 꼭 그려쥐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표정만은 무너뜨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미끼가 던져진 바로 그 순간 덫도 함께 소리 없이 닫히고 만 것입니다. 적막한 어둠 속에서 천지선의 가쁜 숨소리만이 또렷이 울려 퍼졌습니다. 천지선은 떨리는 와중에도 머릿속으로 마지막 패를 헤아렸습니다. 미리 안전한 곳에 숨겨둔 단서, 그리고 만일을 대비해 남겨둔 흔적들. 설령 자신이 이 자리에서 무너지더라도 진실만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터였습니다. 그 생각이 천지선이 끝까지 무릎 꿇지 않게 하는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날 어떻게 할 작정이든 진실은 이미 내 손을 떠났어요. 천지선은 어둠 속 차가운 눈빛들을 향해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그림자들이 잠시 멈칫하는 듯 했습니다. 천지선은 그 짧은 멈칫함 속에서 자신이 잡은 단서가 그들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읽어냈습니다. 두려움에 다리가 떨렸지만 천지선은 끝까지 고개를 들고 그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딸에게 돌아가겠다는 약속이 그 순간에도 천지선을 고추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 그림자들은 쉽게 다가오지 못한 채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천지선이 던진 그 한마디가 그들을 망설이게 만든 것입니다. 빚을 갚고 딸에게 돌아가겠다던 그 길의 끝에서 천지선은 가장 위험한 함정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한 며느리의 위태로운 행보가 이제 조씨 집안은 물론 고씨 본가 전체를 뒤흔들 도화선으로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빚을 갚고 딸에게 떳떳하게 돌아오겠다던 천지선의 작고 간절한 소망이 도리어 그를 거대한 비밀의 한복판으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조씨 집안에서는 강연자가 알아놓은 어린 조빈나의 곁을 지키며 떠난 며느리를 원망하면서도 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조성주는 청소복 속에 제 비밀을 감춘 채 자신도 모르게 강수그룹의 그늘 가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조은영은 아내의 흔적을 쫓아 거리를 헤매며 밤낮으로 가슴을 졸였습니다. 저마다 다른 자리에서 같은 진실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모든 길이 결국 한 점에서 만날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천지선이 목숨 걸고 쫓던 돈줄의 끝, 그 어두운 그늘의 정체가 강수그룹과 닿아 있다는 사실은 아직 본가 사람들 누구의 귀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천지선이 손에 쥔 것은 이제 막 잡아챈 한 가닥 실마리일 뿐, 그 실타래의 끝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는 아직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함정 속에 갇힌 천지선의 운명은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어딘가에 숨겨둔 단서를 조은영이 끝내 찾아낼 수 있을지, 두 집안이 보이지 않게 얽힌 그 실이 장차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 그 무엇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짙은 안개 속에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떳떳한 엄마로 돌아가겠다는 천지선의 발걸음이 이미 멈출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돈을 되찾으려던 한 사람의 안간힘이 이제 거대한 비밀에 굳게 닫힌 문고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창고 안 함정에 갇힌 천지선은 끝까지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거리 어딘가에서는 조은영이 아내의 흔적을 쫓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강연자의 집에서는 어린 조빈나가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성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진실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 흩어진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결국 한 점을 향해 천천히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천지선이 잡은 그 한 가닥 실마리가 두 집안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는 아직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의 절박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는 한 묻혀있던 진실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고야 말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천지선이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잔잔하던 두 집안의 수면 위로 천천히 파문을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파문이 어디까지 번질지 아직은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천지선의 손에 쥐어진 한 가닥 실마리는 머지않아 고씨 본가의 가장 깊은 비밀과 맞닿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 두 집안은 여전히 서로의 그늘을 알지 못한 채 각자의 밤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이야기는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저녁 밥상 하나가 온 집안을 얼어붙게 만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남고 남은 사람들은 그 빈자리를 어떻게 메워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오늘은 조은영과 천지선 부부에게 닥친 이 무거운 갈림길을 그 뒤에 깔린 오랜 복선과 함께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떠난 사람의 사정과 남은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지요. 조씨 집안의 저녁 밥상은 그동안 늘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강연자가 차린 국과 밥에는 살뜰한 정성이 담겨 있었고 조성주는 그 곁에서 식구들을 챙겼습니다. 막내딸 조은님의 농담과 손녀 조빈나의 웃음이 오가는 그런 평범하고도 귀한 식탁이었지요. 그래서 그 식탁에 침묵이 내려앉는 일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조은영은 그 자리에서 가장 무거운 말을 꺼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한국대 철학과 박사로 시간 강사 자리를 전전하던 그는 전국의 철학과가 줄줄이 폐과되면서 졸지에 일자리를 잃은 처지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가정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하루하루 버텨온 사람이지요. 하버드 캠퍼스 입시학원에서 삐에로 분장까지 마다하지 않으며 강의철을 이어가던 모습은 그가 얼마나 절박하게 가족을 붙들려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 조은영에게 아내의 부재를 식구들에게 알리는 일은 가장 두려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어린 딸 조빈나는 이미 며칠째 기운을 차리지 못한 채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좋아하던 떡볶이도 마다하고 잠만 청하던 아이의 모습은 어른들의 위기가 가장 약한 자리부터 파고든다는 사실을 조용히 일러줍니다. 그래서 그 식탁의 침묵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한 가정이 견뎌온 시간의 무게이기도 합니다. 강연자에게 이 소식은 더없이 아픈 것입니다. 자식 농사만큼은 성공했다 자부해온 어머니였으니까요. 장남 조은영은 그녀의 자랑이자 보물 1호였습니다. 그 아들이 고개를 떨군 채 어렵게 입을 여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어머니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장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밥상은 조씨 집안이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한 균열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천지선을 이해하려면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결혼 7년 차의 워킹맘으로 남편이 교수가 될 미래를 기대하며 육아휴직마저 반납하고 맞벌이를 이어온 사람입니다. 주변에 남편이 전임 교수라 둘러대 가며 애써 자존심을 지켜온 모습은 그만큼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천지선이 위태로운 투자에 손을 댄 데에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크게 올려달라 통보하면서 당장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던 겁니다. 처음 작은 돈을 넣었다가 짧은 사이에 수익이 붙자 그녀는 야수의 심장으로 가자며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후배의 권유, 그 후배의 시어머니도 다 이렇게 돈을 번다는 말이 그녀의 등을 떠밀었지요. 결국 천지선은 집 보증금까지 모두 쏟아부었고 출금을 시도하던 순간 계좌가 막혀버렸습니다. 그것이 주식 리딩방을 이용한 대규모 사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 그 뒤였습니다. 투자 경험이 적은 주부와 청년들이 줄줄이 당한 사건이었고 천지선은 그 수많은 피해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을 찾아갔지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지요. 이 대목에서 천지선의 선택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니 빚은 모두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몇 년을 장거리 비행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현실 앞에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며 친권과 양육권을 조은영에게 넘기겠다고 했지요. 그 결정은 자식을 쉽게 버린 것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 아이를 위해 내린 가장 모진 선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가 더 아프게 다가오는 거지요.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지점이 있습니다. 천지선은 그저 주저앉은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녀는 경찰서를 찾아갔고 사건의 전말을 확인하려 움직였습니다. 자신을 끌어들인 후배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기도 했지요. 후배가 결정은 선배가 한 것이고 자신은 정보만 줬을 뿐이라며 발을 빼는 모습은 이 사기의 그물이 한 사람의 권유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비칩니다. 권유한 사람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있고 그 뒤에 돈을 걷어들이는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지요. 사기범 일당에게 출국 금지가 내려지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대목도 그냥 흘려들을 수 없습니다. 돈은 어디론가 흘러갔고 그 흐름을 거슬러 오르면 끝에 무엇이 있을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까요. 워킹맘으로 살아온 천지선의 끈질긴 성정을 떠올려보면 그녀가 이 돈줄의 끝을 그저 모른 채 넘기지는 않으리라는 짐작이 가능해집니다. 잃은 것이 자존심이고 가정이고 아이였던 만큼 그 끝을 알고 싶은 마음은 더 깊을 수밖에 없겠지요. 조씨 집안에는 이런 추적을 도울 만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성준입니다. 3호그룹 상무이사까지 올랐던 그는 숫자와 장부를 읽는 눈이 누구보다 밝은 사람입니다.
강수토건에서 회계 장부를 들여다보다 사업 목적과 연결되지 않는 이상한 지출 항목을 짚어낸 적도 있었지요. 돈의 흐름이 어디서 새고 어디로 모이는지를 읽어내는 그 눈은 며느리가 휘말린 사기의 정체를 밝히는 데에도 결코 무관하지 않은 자질입니다. 가족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이 위기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을 수 있음을 넌지시 일러줍니다. 이쯤에서 시선을 강수그룹 쪽으로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수토건 안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석연찮은 돈의 움직임이 그려져 왔기 때문입니다. 고대치는 실버타운 부지를 두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초호화 땅을 고집하며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려 했습니다. 예산의 5배, 연 예산의 30%를 들여야 한다는 직원에도 귀를 닫았지요. 그 무리한 고집의 뒤편에는 사업 자체와는 다른 목적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비쳤습니다. 조성준이 회계장부에서 발견한 그 이상한 지출 항목이 바로 그 단서입니다. 고대치가 재무부장과 짜고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암시되면서 조성준의 날카로운 눈은 고대치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고대치가 조성준을 부지 답사 업무로 멀리 돌려 자신의 비밀에서 떼어놓으려 한 정황은 감추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돈을 빼돌리는 통로가 이미 그룹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셈이지요. 이렇게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천지선이 휘말린 사기로 흘러간 돈과 강수그룹 안에서 오가는 어두운 돈의 흐름이 과연 아무 상관없는 별개의 일일까 하는 점입니다. 물론 천지선이 사기의 피해자라는 사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녀가 속아 돈을 잃은 것은 분명한 일이지요. 다만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따라가다 보면 뜻밖의 자리에서 익숙한 얼굴들과 마주칠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큼은 열려 있습니다. 작품이 오래 깔아온 비자금의 복선과 사기의 복선이 어느 지점에서 한 줄기로 만날 여지를 품고 있는 거지요. 조씨 집안과 고씨 집안은 이미 여러 가닥으로 얽혀 있습니다. 고결은 조은혜의 집에 새들어 살며 한 팀에서 일하는 사이이고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마음이 오가고 있습니다. 조성준은 강수토건에서 고대치를 가까이서 보자 하는 자리에 있고 강연자는 이영화와 곰국과 도시락으로 이어진 따뜻한 인연을 쌓아왔지요. 한쪽 집안의 일이 다른 집안과 무관할 수 없는 구조가 이미 짜여 있는 셈입니다. 이런 얽힘은 천지선의 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천지선은 조은영의 아내이자 조씨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그녀가 잃은 돈의 행방을 쫓는 일은 조성준의 눈과 강수그룹 내부의 사정과 어느새 한자리에서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조성준이 고대치의 비자금을 의심하는 자리, 그리고 천지선이 사기 돈줄의 끝을 알고 싶어 하는 자리가 같은 그룹을 향하고 있다면 두 갈래의 추적은 결국 하나로 모일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여기에 한지훈이라는 이름도 떠올려 볼 만합니다. 조은혜의 옛 동업자였던 한지훈은 회사를 강수토건의 통째로 넘기는데 가담한 인물이었습니다. 대기업의 짬짬이로 스타트업이 통째로 빼앗기는 일이 이미 한 번 벌어졌던 셈이지요. 큰돈이 부정한 방식으로 오가는 일이 강수그룹 주변에서 낯선 일이 아니었다는 점은 천지선이 휘말린 사건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결을 더해줍니다. 두 집안을 잇는 보이지 않는 끈은 사랑과 인연만이 아니라 돈의 흐름으로도 이어져 있는 셈입니다. 이 모든 갈등의 한가운데에 조빈나가 있습니다. 7살 아이는 어른들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한 채 그저 엄마가 보고 싶어 기운을 잃어갑니다. 천지선이 일이 바빠 한동안 만나지 못할 거라며 서프라이즈라고 둘러댔지만 아이는 끝내 눈물을 터뜨렸지요. 어른들의 빛과 선택이 가장 먼저 닿는 곳이 가장 어린 자리라는 사실이 이 대목에서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조은영은 그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줄곧 아빠 손에 자란 조빈나에게 조은영은 이미 가장 가까운 보호자였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명상이 빛나의 최애 취미였을 만큼 두 사람은 깊이 이어져 있었지요. 그러니 조은영이 짊어진 짐은 단순한 양육의 무게만이 아니라 떠난 사람의 자리까지 함께 끌어안아야 하는 무게입니다. 남은 어른들의 몫도 작지 않습니다. 강연자와 조성준은 손녀를 살뜰히 챙기며 그 빈자리를 메우려 합니다. 함초롱이 곁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을 거들고 조은님도 집으로 돌아와 함께하기로 했지요. 한 사람이 떠난 자리를 온 식구가 나눠 메우는 모습은 이 집안이 위기를 견뎌내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빈자리는 슬픔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가족이 다시 묶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떠남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떠난 사람이 무엇을 쫓아 어디로 향하는지,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리를 메워가는지에 따라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천지선이 잃은 돈의 끝, 조성준이 의심하는 그룹 안의 그림자, 그리고 두 집안을 잇는 보이지 않는 끈이 한 지점에서 만난다면 이 가정의 위기는 더 큰 진실의 입구가 될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는 마음과 감추려는 손이 부딪히는 자리에서 다음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은 조은영과 천지선 부부의 갈림길을 그 뒤에 깔린 돈의 흐름과 두 집안에 얽힌 인연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떠난 사람의 사정과 남은 사람의 마음,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돈줄의 끝을 함께 따라가 보았지요. 다음 이야기에서 이 끈들이 어떻게 이어질지 마음 편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